제가 이 카메라를 보면서 얘기한다면 제가 카메라보다 밑을 보고 얘기하잖아요. 이 정도 밑을 보고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영상을 보는 분들도 제가 지금 카메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프롬프터가 밑에 있어요. 네. 네. 근데 제가 이걸 위를 보잖아요. 위를 보고 얘기하면 그때는 제 눈동자가 빠져 있다고 느낄 겁니다. 이게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상대방 눈을 보기 불편하면 눈보다 약간 밑, 인중을 보면 훨씬 편합니다. 쟤는 능력은 되게 좋은데 일이 잘 안 풀리네. 이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어요. 저는 능력이 좋은데 일이 안 풀리는 사람은 원인이 대화일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대화가 아니라면 능력이 좋은 사람이 일을 못할 리가 없어요.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나 사람을 상대하는 방식에서 계속 상대방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비호감을 사는 방식으로 대화를 일삼는다면 그 사람의 말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옳아도 듣기가 싫은 거죠. 그런데 대화는요, 듣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그걸 똑바로 못 알아들었으면 내가 잘못 말한 거예요. 그럼요. 자, 신과 대화 시작합니다. 말을 잘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꼭 달변을 의미하는 건 아닐 텐데요. 그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 말하는 게 달라요. 그죠? 이분은 말을 잘하면 좋은 대화는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내 편으로 바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석준의 대화의 기술 저자인 한석준 전 KBS 아나운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대화의 기술 어떤 책이에요? 네, 자기 반성에 가깝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네. 대화를 잘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대화를 잘 하지 못했다는 걸 깨닫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다시 말하면 저는 옛날에는 제가 되게 대화를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말도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고. 그랬는데 이게 오히려 제가 그렇게 저의 스타일을 고집해 왔던 게 저한테 한계를 줬던 거예요. 그걸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래서 보니까 대화라는 게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대화, 우리가 맨날 말하고 사는 게 대화죠, 사실. 근데 그 대화 때문에 누군가를 우리가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우리가 신뢰를 갖고 믿기도 하고 누군가의 말은 도저히 못 믿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고 어떤 사람들이 하는 조언을 우리가 더 귀 기울여 듣고 이러는지를 생각을 해보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정말 확실하게 생각을 안 했고요. 그러다가 깨달은 것들인데 깨닫고 나서는 더 소위 말해서 호감을 잘 사는 사람들, 말을 잘하는 사람들 관찰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많이 했더니 저 사람들은 당연하게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나는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하고 있는 건데 네. 우리는 안 하고 있는 것들. 네. 그리고 당연히 하고 있던 그것들이 네.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 누군가 그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고 누군가는 그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갖고 하는 거에 아주 키포인트가 되더라고요. 이 얼굴로 뭐 대화의 기술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했더니 무슨 댓글이 달렸냐면 당신이니까 그런 식으로 대화해서 되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는 그런 식으로 대화해서 안 된다 이런 댓글이 한번 달린 네. 적이 있어요. 네. 그러한 생각 패턴이 제가 가졌던 생각이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누가 저한테 어떠한 조언,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방식에 있어서 너 말하는 방식을 이렇게 바꿔봐라든지 생각을 바꿔봐라든지 하는 조언들을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라고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걸. 야, 그건 너니까 되는 거고 너랑 나랑은 사정이 다르고 이렇게 계속 안 되는 뭔가의 이유를 찾았어요. 근데 저는 그 댓글을 단 그분도 그렇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뭐 잘생겼으면 얼마나 잘생겼어요. 그냥 남들보다 조금 나은 수준인 거지.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뭔가의 조언을 받았을 때 그 조언을 듣고 아 그런 게 있어? 나도 해볼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떻게든 안 되는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나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이러니까 되는 거지. 너랑 나라는 상황이 달라. 이런 이유만을 찾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10년 전에 저의 그 못된 말을 하던 한석준에게서 내가 그런 면이 있구나 달라져 보자 라고 생각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관찰하고 달라지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정말 많이 달라졌거든요. 제가 정말 많이 달라진 걸 경험을 해서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배우고 생각하고 내가 좀 달라지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정말 쉽게 달라질 수 있는 분야예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네.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글쓰기도 배웠고요. 읽기도 배웠고요. 듣기도 열심히 배웠어요.
근데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 중에 원래 말하기, 쓰기, 듣기, 읽기를 배운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말하기는 잘 안 배웠잖아요. 말은 그냥 일상에서 배우는 거니까. 그렇게만 생각했고 학교 교육 과정으로 누군가가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이런 대화에 대한 나의 어떤 좋은 깨달음이 있다든지 팁이 있다든지 이런 걸 누가 알려줬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면 너무너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게 대화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달라지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떤 조언을 받았고 어떤 잘못된 표현을 과거에 했었고 어떤 게 바뀌었는지, 그래서 그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제가 하나씩 물어볼게요. 그 전에 챕터 중에 하나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었는데 그래요? 네. 경제 전문가의 유튜브 채널이 실패하는 이유라는 챕터가 있었어요. 이거 누구 말하면 누군지 아실 거예요. 누군지 아실 것 같아서 말을 못 하겠는 거기도 한데요. 네, 실패한 이유는 뭐예요? 일단 그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를 설명을 하자면 그분은 우리나라의 주요한 국가기관, 경제기관 중에 하나에서 국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 자기가 국을 맡았던 그 전문 분야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탑의 탑의 탑, 네로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유튜브를 보다가 제가 정말 너무나 안타까워서 어떻게든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마치 자기 부서에 자기와 비슷한 급의 사람들하고 회의할 때 쓰는 것 같은 PPT 자료로 설명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저는 알아듣겠냐고요. 그리고 제가 아니라 그냥 유튜브를 보고 있는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운 경제적 내용을 알아듣겠냐고요. 눈높이가 안 맞더라. 저는 완전히 네.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네. 3프로TV가 경제를 설명하고 있는 모든 채널 중에 제일 높은 수준의 얘기를 해요. 그 높은 수준의 얘기를 쉽게 풀어서 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십니까? 지금은 정말 굉장히 대중의 눈높이로 내려와 있죠. 비단 3프로TV뿐만 아니고. 그럼요. 네. 근데 네. 그런 채널을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아까운 거예요. 네. 이런 훌륭한 사람들의 훌륭한 지식이 사람들의 눈높이로 와서 더 편하게 맞을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깨달은 게 대화 똑같은 것 같아요. 상대방의 눈높이와 상대방의 마음과 상대방이 현재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맞춰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시선에서 계속 얘기를 하면 상대방들은 그걸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훨씬 큰 거죠. 과거에 살아왔을 때 나는 그걸 몰랐었다. 내가 말을 아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 했는데 주로 들었던 조언, 네. 왜 그런 식의 표현들이 어떤 게 있었어요? 말을 멋있게 하시는 대화의 고수들은 조언도 그렇게 많이 해주지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자신의 샘플로 보여주시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니까 저는 아나운서 일을 시작하면서 제 말 실력을 2번 크게 바꾼 적이 있는데 하나는 입사하자마자 이거는 완전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말하기 실력이에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실력. 스피치로서의 말을 잘하는 거를 연구를 많이 했고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작년에 쓴 말하기 수업이라는 책이라면 이번에 나온 책은 그로부터 한 10년쯤 지나서 그러니까 제가 어딘가에서 말하는 스킬 자체는 좋아졌죠. 네. 그리고서도 계속 그런 상태로 대화를 많이 하던 시점에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한다고 그걸 다 말하고 다니는 거.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정확히 표현했으니 쟤도 정확히 알아듣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2번째 큰 깨달음이었죠. 그러니까 여기가 말하자면 제가 생각하는 대화의 시작인 건데 내가 생각하는 걸 정확하게 표현하고 나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못 알아들으면 야, 집중 좀 해봐.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잘 좀 알아들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자기는 정확히 말했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더 이상 탓이 없고 너한테 탓이 있다라는 태도를 보이죠. 그런데 대화는요, 듣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그걸 똑바로 못 알아들었으면 내가 잘못 말한 거예요. 그럼요. 네. 수준을 잘못 맞췄든 표현을 잘못 골랐든 상대방이 모르는 예를 들었든 어쨌든지 간에 그 말을 제가 잘못한 거인 거죠.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아니야, 내 말 뜻은 그게 아니었어. 많이 얘기하죠. 네. 그러면 마치 면피가 되는 것 같지만 네. 그 화자, 말하는 사람 책임 아니에요, 결국. 네. 그러면서 이유를 생각하죠. 저 사람이 못 배워서 그래. 저 사람이 뭐 남자여서 그래. 여자여서 집중을 그래. 안 해. 집중을 안 해. 태도가 안 좋아.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네. 사실 그거를 깨달은 게 저는 저의 대화의 기술이 발전하게 된 첫 번째 키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내 스스로 그 말하는 화자가 중요하다. 네. 내가 바뀌어야 하지. 네.
내가 부족한 거다. 내가 부족한 거일 수 있다. 네. 이 생각. 한 번은 제가 정말 슬펐던 경우인데 이 사람은 자기 일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업계에서는 본인 생각엔 자기가 그래도 상위 한 1, 2%에 들어가는 실력자다. 네. 근데 그러면 업이 잘 되느냐로 말하면 업은 잘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쟤는 능력은 되게 좋은데 일이 잘 안 풀리네. 이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어요. 저는 능력이 좋은데 일이 안 풀리는 사람은 원인이 대화일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화가 아니라면 능력이 좋은 사람이 일을 못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나 사람을 상대하는 방식에서 계속 상대방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비호감을 사는 방식으로 대화를 일삼는다면 그 사람의 말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옳아도 듣기가 싫은 거죠. 예전에는 저희가 20대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네. 왜냐하면 그 실력 있고 지식 있고 무슨 뭐 학위라든지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들이 그 자체로의 권위를 인정받았습니다. 뭐 학교 교수님들도 그랬고 변호사들, 의사들 다 권위를 인정받았어요. 근데 요즘 세상은 그것보다는 덜 인정받는 세상이 됐고요. 이 사람을 상대하는 방식의 스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의 스킬들이 자기가 본업에서 갖춘 스킬을 따라오지 못하면 그러면 업 자체가 잘 되는 건 참 힘든 세상이 된 거죠. 예를 들자면 네네. 우리가 사업을 하던 일상에서 뭐 일상에서든 네. 대화의 기술 중에 정말 잘못된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일수록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특정 직업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법률가들이나 아니면 의료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공부의 수준이 일반인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네. 수준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니들이 잘 몰라서 그런다라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기본적인 마인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표현하는 사람과 제가 잘 설명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과는 네. 아주 많이 다른 거죠. 대학병원의 교수님들도 예를 들어 하다못해 이게 뭐 일상적인 환자가 와도 네. 처음에 옛날 같지 않고 정말 낮은 눈높이에서 달라졌죠. 달라지는 네.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이 달라졌죠. 네. 한번 이런 적이 있습니다. 저희 네. 어머니가 암 수술을 2번 하셨어요. 처음에는 갑상샘이었고 두 번째는 폐암이었는데 갑상샘 수술하신 덕분에 폐암을 빨리 발견하셨어요. 조기에. 근데 폐암 조기가 잘 안 된다네요. 네. 조기 진단이. 그래서 말하자면 폐암을 수술하시는 의사 입장에선 이렇게 초기에 발견된 게 굉장히 행운인 일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를 대면에서 설명하시다가 폐암이 이렇게 작은데 발견되다니 행운이네요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당시에 60대 초반인 우리 엄마는 내가 60대 초반에 얼마나 절망스러운 담배도 안 상황인데. 피우는데 이거에 약간은 좌절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그걸 행운이라고 말하니까 우리 엄마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진짜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어서 다른 병원으로 자꾸 가신다고. 근데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은 그 교수님은 아마 진짜로 이거는 불행 중 럭키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시려고 하신 건데 그냥 밖에서 들으면 그 말이 뭔지 알아요. 서로의 눈높이가 특히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난 죽겠는데 근데 그분이 워낙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어서 제가 네. 저분한테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설득을 해서 결국은 그분한테 했고 네. 매우 잘 됐지만 그날 우리 엄마의 분노가 가라앉는데 한 일주일 걸렸습니다. 아니 저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 경험인데 오래전에 친척분이 올라오셔서 이제 큰 병에 걸리셔서 그래서 이제 내과를 들렸다가 종양외과로 가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3기, 4기 이런 분들이 가는데 우리가 이제 단어나 말을 어떤 단어를 빼서 쓸 것이냐를 고민하는 직업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자리에 있는데 이분은 이제 당신은 사실은 몇 달 있으면 죽습니다라는 어떻게 보면 판사보다도 더 엄중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교수님 이야기를 제 SNS에 쓴 적도 있는데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에 정말 절제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섣불른 기대도 안 하게 하면서도 절망도 갖지 않게 이 약을 먼저 우리는 쓸 겁니다. 이 약이 듣을 가능성이 몇 %고 만약에 이 약이 안 돼도 쉽지는 않지만 또 우리는 이 약을 쓸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전 옆에서 물론 듣는 본인은 얼마나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우리 친척분은 거지만 저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정말 전문가다. 진정한 전문가다.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절제도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반려견 길러요? 아닙니다. 좀 반려견을 기르는데 말을 못 하잖아요. 네. 우리 식구들 중에 유일하게 말을 못 해. 근데 우리 식구들과 유일하게 안 싸우는 사람. 그리고 온 식구가 애를 제일 사랑해. 많은 의미가 또 담겨 있네요. 그거를 강연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교육도 많이 받았고 네. 일단 한국 어디서 태어났든지 간에 같은 언어를 쓰고 있고 또 우리는 생긴 것도 대체로 비슷해요. 같은 색깔 눈동자에 같은 색깔 머리에 이런 게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아주 쉽게 다른 사람들이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가정해요. 맞아.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를 상대방이 똑같이 알아들을 가능성도 별로 없고 내가 말하는 대로 상대방이 이해할 가능성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별로 없는 그 가능성을 잘 인정 안 하는 거죠. 쟤는 왜 그 말을 몰라? 쟤는 왜? 왜 이걸 모르지? 아니, 이걸 이렇게. 왜 이렇게 받아들여? 이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가족 중에 누가 뭐 좀 눈꼴 사나운 말을 할 때도 있죠. 뭐 우리 애는 이번에 뭐 대학을 뭐 아주 좋은 데를 갔어. 그 집에는 어디 갔더라? 이러면 밉죠. 미울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어떤 다른 방식으로 곡해해서 듣는 사람이 있다.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들으면 그거를 남편이나 부인을 또 화풀이를 할 거 아니에요. 당신 친척 누가 우리 애한테 이랬어.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 때 그 사람 말은 그게 아닌데 당신은 왜 또 그렇게 오해하고 그래?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데. 보통 그렇게 말하죠. 라는 말은 필요 없는 말이에요. 지금 화나셨잖아요. 기분 나빴겠네. 이게 더 우선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 옳고 그름이라는 거를 너무 파고드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 순간은 옳고 그름보다 중요한 건 누가 지금 현재 마음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마음이 틀어졌다라든지 화났다라든지 서운할 때는 야, 이 말이 그렇게까지 화날 일이야? 난 이해가 안 되네. 당신의 이해가 필요 없어요. 화났다잖아요.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하죠. 아, 너 화났구나. 내가 이해가 안 돼. 근데 이해가 안 된다는 말도 나중에 하시고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건 덮어두고 화났구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누구한테 잘하냐면요. 직장에서 부장님한테는 잘합니다. 내 윗사람한테. 그러네. 부장님이 네. 화가 났어요. 부장님, 그게 무슨 화날 일이에요? 우리가 솔직히 이번 일 못했잖아요. 그렇게는 안 하죠.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부장님.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이러는 거죠. 도대체 이 팀은 왜 저런데요? 이렇게 우리 반응하죠. 그러니까. 네. 네. 아니면 내가 잘못했다고 근데 하든가. 집에서는 안 되는구나. 집에서는 안 하는 거죠. 그렇게 챙겨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직장에서의 많은 일 이상으로 챙겨야 되는 건 내 가족인 거죠. 그래야 제일 우리가 오래도록 행복하게 사니까. 자녀한테는 더 안 돼요. 그게. 더 안 돼.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네. 함부로 말하지 않으려고요. 왜냐면 내년에 학교 가잖아요. 제가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서 함부로 말 안 하려고 더 안 합니다. 돼요. 이제 물론 어렸을 때는 아이가 예쁘고 나이가 커서 이제 논리적으로 이걸 하면 아이를 감싸주는 단어가 튀어나오질 않고 논리적인 단어가 튀어. 근데 그 논리적인 말이 사실 맞는 말이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계속하면 아이가 나중에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아빠 말이 다 맞아요. 근데 그거 알아요? 난 아빠랑 얘기하면 술 먹혀요. 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 얘기를 들으신 엄마 아빠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조급하거든요. 저 중학교 2학년, 저 고등학교 1학년, 저 때 공부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에 공부를 안 하고 있는 저 아이가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안타까운 걸 지나쳐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에게는 정말 그 아이를 공부하게 하려면 화를 내고 공부해라 하고 그것보다는 그 아이의 지금 끓어오르는 감정을 한번 받아주는 게 그 아이가 다시 공부를 하게 만드는데 훨씬 좋은 거죠. 처음에 아이가 사춘기가 되고 이럴 때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후회도 되지만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럼요. 아빠도 처음 하는 거거든. 그럼요. 네. 그 저야 늙어가지고 44살에 애를 낳았으니까 그나마 저라는 인격 자체가 30 몇 살 때보다는 성숙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있지만 보통 20대 후반 30대에 애를 낳잖아요. 그러면 그 아빠 엄마의 인격도 아직은 그만큼 성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과
논리적인 대화하고 합리성이라는 게 뭐냐 이딴 말하고 있고 아들하고 어? 아들도 자기도 공부 잘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게 어렵습니다. 인생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말버릇 한석준 아나운서와 공부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런 표현은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제가 어제 생각한 것들은 세 가지인데 책에 쓴 건 그게 아니라요. 그리고 원래. 그 마지막으로 제가 원래. 원래. 그 마지막으로 생각한 게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이거 지금 네. 이렇게 말만 들어도 열받지 않나요? 이 그게 아니라요는요. 이건 저 회사 후배라서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어떤 그 말을 아주 많이 하는 후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이게 뭔가 이렇게 강렬한 일이 일어나면 그날의 모든 풍경이 기억나잖아요. 어느 날 그 친구가 지각했어요. 부장님한테 혼나는데 그 친구가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 지금 몇 시인데 이제 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장면, 그날의 풍경, 아나운서실은 여의도 공원에 마주보고 있잖아요. 여의도 공원이 쫙 보여 유리창으로 이렇게. 여의도 공원에서 들어오던 햇빛 이런 게 다 생각나요. 그게 아니라요라고 말했을 때 그때 그 아나운서실의 초토화된 분위기, 야 부장님 큰 소리 나겠다 이 분위기 이게 다 기억납니다. 그럼 어떻게 말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는 네. 변명이에요. 변명.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가 그것 때문에 열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설명보다 중요한 건 미안합니다예요. 미안합니다가 더 먼저 와야 돼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일을 했네요. 하더라도 잘못했습니다. 뒤에 해야 하는. 나중에. 네, 나중에. 감정이 좀 가라앉고 나서 해명과 설명은 그때 해야죠. 근데 제가 이거를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거든요. 근데 거기에 댓글들도 보면은 댓글들 중에 정말 제가 억울한 경우에는 어떻게 말해야 되나요? 이런 거 댓글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도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 설명, 억울한 일, 사정은 나중에 해야 돼요. 그걸 할 수 있는 타이밍에. 그 즉시는 그걸 하면 안 돼요. 절대 마이너스입니다. 원래는 왜 하면 원래는 원래 사실 말도 말인데 내가 원래 그러니까요. 말도 말인데 원래라는 말을 하는 마음가짐이 저는 더 문제라고 보는데요. 원래라는 말은 네가 뭐라고 말해도 나는 나의 어떤 단점을 고치지 않을 거야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나는 원래 욱하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솔직해. 진짜 안 좋은 표현. 정말 안 좋은 표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솔직해서 네 마음을 상하게 한 건데 그 솔직한 걸 난 안 바꿀 거야. 원래 그래. 이 뜻이에요. 상대방이 당신의 이런 잘못을 지적할 때 정말 안 좋은 답변 중에 하나가 그래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래버리면 이제 너랑 대화하기 싫어 이 말 아니에요. 끝난 거잖아 그 대화는. 부부싸움에서 많이 하죠.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런지 모르고 나랑 결혼했어? 이 말을 들어보신 분들은 이 말이 얼마나 열받는지 알 겁니다. 근데 이제 정말 쓰면 안 되는 말이죠. 맞아요.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 커뮤니티도 잘 뒤지거든요. 왜냐면 인터넷 커뮤니티에 그 정말 인간 세상 만사의 문제가 다 나와요. 근데 어느 날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신입사원이니까 뭐 월급이 많지는 않았겠죠. 젊은 남자가. 근데 이제 회사 근처에 신장기업한 국밥집이 있는 거예요. 갔더니 국밥이 맛있어요. 그런데 반찬이 무한리필이래. 그리고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계란말이가 있어. 너무 좋아서 밥 한 공기 추가하고 계란말이 3번씩 때려 먹고 아주 즐겁게 먹었어요. 야, 난 여기 단골이야. 그리고선 일주일에 3번, 4번씩 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또 계란말이를 추가해서 먹는데 사장님이 오더니 손님 이러시면 진상이에요. 지금 계란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 줄 알아요? 한두 번 먹으셔야지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날 저녁에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요? 라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쓴 거예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자, 계란값이 올라서 무한리필 못할 수 있어요. 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그건 뭐 벌어진 현상이니까 바꿀 수 없고 식당 사장님과 이 손님과 둘 다 원하는 최상의 결과는 뭘까요? 계란말이를 한 번만 먹고 이 손님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게 손님 입장에서도 사장님 입장에서도 다 플러스예요. 아니면 계란말이 3번 추가할 때부터는 1,000원 더 내든가. 그게 둘 다한테 이익입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이 손님 진상이에요 라고 말을 하는 순간 다시는 안 오죠 이제. 그 좋은 결과를 둘 다 얻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걸 되게 많이 봅니다. 네. 예를 들면 최근에 어떤 회사의 재무 파트였는데 이제 신입사원이 엑셀 천재가 들어왔대요. 엑셀 천재가 들어와서 엑셀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좀 작은 회사긴 했는데 그 회사의 재무에서 뭐 엑셀 천재니까 너 이거 좀 정리해라 시켰더니 이 사람이 정말 최신의 멋진 기술로 기가 막힌 포맷으로 정리를 해온 거예요. 단 그 회사에서 원래 쓰던 포맷과는 너무나 많이 다르게. 네. 그래서 그 부장이 불러서 야 이렇게 하면 어떡해. 여기가 너 엑셀 실력 자랑하는 데야? 하던 대로 해야지 라고 한 거예요. 자, 이 부장님의 말은 너는 틀렸다가 포함되어 있어요. 너는 틀렸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 대부분은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럼 네. 그 친구는 친구들한테 가서 뭐라 하냐면 야 우리 부장 엑셀 알지도 못하는 게 말이야. 꼰대가. 이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장이 이제 저랑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라고 이제 그 네. 직원은 나갔고요. 네. 다른 직원이 들어왔어요. 네. 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장이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누구시 잠깐 나 좀 보자. 당신이 이번에 정리한 게 최신 기술인가 보지? 엄청나게 멋있는 것 같아. 근데 요거는 너무 멋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 그러니까 요건 나중에 우리 좀 가르쳐 줘.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해오던 방식이 있으니까 요 방식, 요 포맷에 맞춰서 정리를 좀 해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이 두 개 무슨 차이가 있냐면 네가 틀렸다라고 한 것과 너와 우리는 다르다라고 한 거의 차이예요. 다르다고 한 순간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 틀린 거 아닌데 뭐. 나 잘했어. 근데 얘네가 원하는 다른 방식이 있네? 아 그럼 그대로 해주지 뭐. 이렇게 마음이 가요. 근데 너 틀렸어라고 말하는 순간 네. 뭐라고? 일단 그 말은 받아들이기가 싫죠. 누구라도. 네. 일단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분은 참 말을 정말 잘한다. 아까 말한 것처럼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세상을 내 편으로 만드는 화법을 갖고 있다. 혹시 기억에 남는 사람 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네. 기가 막힌 사람을 하나 찾았어요. 몇 년 됐어요. 기가 막힌 이 사람을 찾은 게 유튜버인데요. 천재 이승국이라고 보셨어요? 뭐 한 번인가 봤는데, 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네. 이제 점점 더 유명해지고 네, 있죠. 네. 근데 이분이 저는 한 5, 6년 전에 유튜버 모임에서 만났었거든요. 가끔 연락하는, 정말 친해서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에요. 정말 가끔 연락하는. 근데 더락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멋있게 말을 해요. 너무너무 매력적으로. 원래 보통 할리우드 배우들 되게 바쁘거든요. 인터뷰 빨리 끝내고 가려고 합니다. 네. 그분이 자기 핸드폰을 꺼내더니 잠깐만 자기 핸드폰을 꺼내더니 경호원인지 매니저인지 누굴 불러가지고 이거 좀 찍어봐. 이거 중요할 것 같아. 이렇게 합니다. 저는 할리우드 배우가 그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 뭐라 그랬냐면 당신은 사모아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으로서 이 하와이의 문화가 들어간 이번 영화의 주연을 맡은 게 매우 자랑스러울 것 같다. 얼마 전에 사모아인들의 그런 시위에도 참여하지 않았냐. 당신 자신이 유명한 배우로서 하와이의 문화를 잔뜩 담은 이 영화에 주연으로 참여해서 얼마나 보람이 있고 얼마나 멋진지 딱 기분이 들어도 좋은 좋은지에 질문이에요.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드윈스톤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 앞에는 뭐라고 하냐면 저는 당신의 키즈다. 당신의 레슬링을 보면서 자랐고 내 친구들하고 당신의 기술을 서로 장난치면서 그렇게 자라왔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진짜 인터뷰 스킬이 대단한 분이네. 너무너무 정말 대단한 분이네. 우리도 선배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계속 인터뷰를 해왔잖아요. 저는 주윤발 씨를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왜 안 그랬냐고요. 그 반성이 들더라고요. 그날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15분이었어요. 저 연예가 중계 MC였으니까 마지막 1분은 사랑해요 연예가 중계 따야 돼요. 그럼 나머지 시간이죠. 처음에 뭐 좀 아이스 브레이킹 어쩌고 한 10분 정도 인터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10분을 이 사람이 마음을 열고 말하게 하려면 제가 처음에 말을 그렇게 했어야죠. 왜 못했겠어요? 저는 영웅본색을 보고 자란 세대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 다 아빠 선글라스 끼고 이쑤시개 물고 다녔어요. 형님이 저희의 우상이에요. 이 말을 나는 왜 안 했냐고요. 시간 없다에 이 강박만 해가지고 왜 그 말을 안 하고 주윤발과 인터뷰하는 그 중요한 기회를 나는 이승국처럼 못 살렸냐고요. 아니 나는 주로 나경원, 추미애 이런 분들하고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르긴 합니다. 쉽지는 않았는데 책에 보면 조언을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나와요. 네. 이건 어떤 뜻이에요? 자기 반성입니다.
엄청 많이 했거든요. 쓸데없이 남한테 조언하지 말자. 네.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버려야 돼요. 만 50세가 되면 그때부터는 나보다 나이 어린 후배들에게는 네. 조언 금지. 그러니까 조례 같은 걸로. 뭐 유료는 됩니다. 유료. 돈 내고 조언하기 이런 거 돼요. 쉽지가 않아요. 자꾸 뭔가 네. 알려주고 싶어요. 내가 아는 걸. 참 저는 50도 되기 전에 그랬으니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그러니까 방송국에 들어와서 방송을 하면서 일단 제가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이름이 알려진 네. 편이니까 후배들을 보면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너는 이런 부분이 단점이야. 너는 이런 부분이 장점이야.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좀 그걸 직설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걸 이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이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그걸 되게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남이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때는 상처를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하지도 않다고 생각했어요.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상처를 받을까? 이런 거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중요한 건 사실을 빨리 알려주고 그래서 얘가 빨리 깨닫고 그래서 얘가 더 좋은 방송을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고만 생각했어요. 어디 후배가 상처를 받아 성배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한 거죠. 어떻게 보면. 29기가 어떻게 22기가 이야기를 하는데 상처를 받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한 건데 근데 이걸 참 나중에 시간 지나고 근데 제가 이걸 또 이 조언을 제가 싫어하는 놈들한테 했겠냐고요. 그렇죠. 내가 아나운서실에서 제일 예뻐하는 후배들한테만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본의 아니게 내가 예뻐하는 애들한테 늘 상처를 주고 있었던 거예요. 지가 잘났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서 그 친구들이 받아들여서 달라졌겠냐고요. 난 아닐 네. 거라고 보는 거지. 기자도 아나운서 세계는 또 기자들하고 많이 다르지만 기자도 물론 후배들에게 조언한 것 중에 어떤 거는 도움이 됐겠죠. 그런데 기자들마다 취재하고 제작하고 방송하는 스타일이 다 달라서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했던 많은 조언들이 무의미했던 것 같아요. 젊은 세대가 그런데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하잖아요. 특히 지금 내가 얼마 전에 제 친구 중에 벌써 이제 자녀들이 군대를 가면 네. 카투사를 갔는데 위병소 엄청 위병소에 안내하는 거 훈련도 빠지고 네네. 그 면회 온 사람들 이거 신분증 바꿔주고 이거 하는 건데 서로 안 하려고 그런대. 원래 위병이 힘든 거 아니었나요? 아니 위병 말고 네. 위병소에서 안내하는 거. 왜요? 대면이 무서워서? 대면이 젊은 친구들은 그냥 가서 내 일상적인 훈련 받고 이게 낫지. 사람 만나서 누구 찾아오셨어요? 네, 뭐 이렇게 민원 상담하고 이런 거 아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죠? 근데 사람이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현재 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고 우리나라만의 현상도 아니어서 뭐 이걸 뭐 문제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건 그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좀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건데 저희 둘 다 아는 김모 기자의 저와 절친인 김모 기자의 네. 지금은 회사를 그만둔. 네네네. 네. 둘째 딸이 지금 대학교 1학년인데 그 아이가 고2 때 저랑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세대 애들은 2004년생인가? 뭐 3년생인가? 그럴 텐데 5년생인가? 네, 아무튼 그 세대들은요. 태어났을 때부터 배달 어플이 있던 세대입니다. 저희는 옛날에 중국집에 전화하던 세대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야, 그럼 너 만약에 배달 어플 없고 잘 안 되면 근데 배고프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전화 안 할 거야? 중국집에 전화 안 할 거야? 그랬더니 그냥 안 먹을래요 라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해서 여기 어디입니다. 뭐 짜장면 2그릇에 만두 한 접시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 세대가 이해해야 돼요. 이미 그렇게 그럴 수 변했어요. 있어요. 네. 이미 그렇게 네. 변했으니까 그런 거죠. 한번 저 일하면서 어떤 적이 있었냐면 제가 요새 책 읽고 리뷰하는 걸 많이 하다 보니 어떤 출판사에서들은 저한테 책에 대해서 리뷰해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 책이 제가 돈 받고 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마음에 들어야만 하거든요. 근데 마음에 드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메일 내용이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안 받아요. 몇 번 했어요. 안 받아요. 이메일을 썼어요. 바로 답이 와요. 그러면 전화를 안 받은 거잖아요. 네. 네. 그냥 받기 불편한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나날이 많아지고 있는 게 요즘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비대면 대화, 뭐 이메일이 됐건 카톡이 됐건 전화가 됐건 이런 비대면 대화에 대한 예의나 매너도 배워야 될 때가 됐다고 보는 거죠. 네. 특히 카톡을 할 때 네. 이런 메신저를 쓸 때 주의할 점 또는 팁이 될 만한 게 있다면
뭐 1대1 대화하고 친구들끼리 단톡방이고 이런 데서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그럼요.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업무로도 요새는 네. 회사 업무로 단톡방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30명씩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대화할 때도 친구처럼 대화하는 습관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승국 씨의 대사를 예를 든다면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둘 중에 한 분이 점성술을 많이 쭉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인터뷰를 보내고 준비하면서 보내고 둘 중에 한 분이 보내고 점성술을 많이 준비하셨다는 보내고 이렇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업무 카톡인데 그러면 그거를 중간에 누가 안 껴들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껴들었으면 그때부터는 얘가 뭔 말을 하려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실시간 대화가 아니잖아요. 네. 보는 사람이 중요하니까 그게 업무에 관련된 내용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럴 땐 의미 단위별로 아예 통으로 길게 보내야 됩니다. 그럼요. 네. 그래야 안 잘리고 나중에라도 다시 찾아서 보면서 내가 이거 해야 되는구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만약에 부장님이 팀원들을 보고 지시를 하실 때 계속 한마디씩 자르고 있는데 갑자기 김 대리가 저는 오늘 다른 업무가 있어서 라고 중간에 한 줄 껴들어가면 상상이 되시죠? 이 SNS라는 게 우리가 말을 할 때 예를 들어 그거 끝났어? 네. 또는 끝났어? 끝났어? 이게 우리가 이제 눈빛과 억양과 인토네이션 다 들어가 있어. 심지어 이거 뭐 이렇게 미간까지도 다 섬세하게 우리가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카톡 그런 게 없잖아요. 없죠. 나는 끝났어? 라고 끝났었던데 보는 사람은 끝났어? 그러면 보는 사람 언제부터 반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네. 그럴 수 있죠. 네. 예를 들면 업무 지시를 했어요. 카톡에 눈이 없어요. 그게 왜냐면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네. 말투가 말하는 사람의 감정으로 묻어요. 근데 카톡이나 비대면 대화에서는 듣는 사람의 감정으로 묻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 내가 지금 열받는 상황이 있는데 처음에 이야기하신 거네. 네. 끝났어? 라고 해도 나는 되게 기분 좋게 끝났어? 라고 했는데 듣는 애가 지금 뭔가 되게 안 좋은 뭔 일이 있어요. 네. 그러면 끝났어? 이렇게 듣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시켜놓고 야 그거 어디까지 했니? 그냥 확인하려고 어디까지 했니? 물어볼 수도 있고 다그치려고 어디까지 했니? 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직까지 안 했냐고 화내려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감정으로 들어버린다고요. 어디까지 했니? 라고 물어봤는데 어디까지 했니?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아니, 거죠. 카톡은 그 오해에 아주 네. 그냥 바다죠. 내가 의도하지 않은 나는 사실 그런 뜻으로 안 했지만 네. 상대방은 그렇게 해석하니까. 그래서 카톡을 보낼 땐 그 나는 의도하지 않았던 내가 의도했던 어떤 내용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implied meaning이라고 하는데 포함된 말 네. 그걸 쓸 수 있으면 써주는 게 좋습니다. 내재된 뜻. 네. 네. 내가 다그치는 게 아니라 확인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야. 어디까지 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 차라리. 자세하게. 네. 네. 그래야 오해를 할 여지가 좀 주는 거죠. 네. 물론 이모티콘 다 좋습니다만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얘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경청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라고 진짜 어려운 생각합니다. 이야기예요. 네. 네. 남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거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경청의 재능을 가진 사람이 드물어요. 다른 어떤 기술보다도.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 보면 경청이야말로 가장 드문 재능이다라는 표현이 아예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든 걸 수요 공급으로 봤을 때요. 네. 경청을 잘하는 사람의 공급이 되게 낮아요. 맞아요. 그러면 경청을 내가 잘할 수 있다면 나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상담 심리학자들이나 정신과 의사들하고 이런 대화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해보면 뭐 부부 사이의 싸움이나 이럴 때 그런 얘기예요. 부부 사이가 좀 감정적으로 많이 안 좋아진 경우에 뭐 A와 B가 얘기를 할 때 A는 계속해서 야 우리 얘기 좀 해보자. 내 생각은 이런 거였어. 라고 막 계속 말을 하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런데 A가 아니야 됐어. 당신하고 무슨 말을 해. 이렇게 거절하는 그런 부부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때 누가 지금 답답하고 피해 입고 상처받은 상황인가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을 피하는 사람과 어떻게든지 대화를 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지금 수세에 몰린 사람인가요? 아니 말 어떻게든 하려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수세에 몰린 사람인가요? 네. 그게 말을 하려고 하는 성격이 있는 사람들의 판단이에요. 그런데 저 상담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말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수세에 몰렸다고. 음.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이 사람은 지금 어떠한 대화를 하자는 요청도 다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이미 숱한 대화에서 자기가 얘기를 하려고 했으나 얘가 그 말은 틀렸지. 난 이해가 안 돼. 이런 식으로 네. 안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받는 거죠, 미리. 네. 네.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은 대화가 안 된다고 답답해하고 있지만 진짜 이 사람이 해야 되는 건 진짜 이 사람이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경청이죠. 저는 그래서 제 아주 가까운 후배 부부 중에 그런 부부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얘기를 다 들려줬어요. 내가 인지심리학자들한테 들었는데 이렇다더라. 그러니 네가 한번 경청을 해봐라. 형님 어떻게 경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미션을 내줬습니다. 얘기를 하자고 해. 둘이 앉아. 그리고 그날은 이렇게 선언해. 내가 한석준 형한테 혼났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부터 30분 동안 나는 한마디도 안 할 거야. 네 말만 들을 거야. 그리고 네 말을 최대한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할 거야. 내가 앞으로 30분 동안 내가 할 말은 그랬겠구나 밖에 없어. 그래 지금부터 30분만 얘기해줘. 나 아무 말도 안 할게.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 결심이 30초를 가기 힘들어요. 맞아요. 네. 30초 만에 열받거든. 30분 동안 들어주기 정말 어려워요. 근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그 정도는 해야 그동안 수차례 당해왔던 이 사람의 마음속의 응어리가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풀려서 앞으로 풀릴 어떤 시작점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만큼 경청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이야기 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크게 낙담했을 때, 네. 가족이 큰 병에 걸렸을 때, 반려견이 뭐 10년 넘게 같이 산 반려견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말들 중에 뭐, 너 마음 내가 알지, 뭐 이런 공감의 말, 별로 의미 없다. 중요한 건 들어주는 거, 그 옆에 있어주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말하면 막 공감해주고. 네. 그거 얼마나 힘들었겠어. 야, 진짜 힘들었겠다. 이런 것 같지만,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참 들어준다는 거. 근데 잘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경청이야말로 마음 먹고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요. 네. 그 실제로 30분 뭐 솔직히 30분이라고 시작하지만 30분 못 할 거고요. 10분이라도 해보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내 말을 참고 상대방의 말만 들어줬을 뿐인데 네, 이거 네.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네.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한 거잖아요. 네. 그랬는데 상대방이 변화하는 걸 한 번이라도 느껴본다면 그렇다면 그때부터 나의 경청은 시작이에요. 진짜 드라마틱하게 달라집니다. 말을 들을 때, 상대의 말을 들을 때, 또는 말을 할 때, 이 눈, 시선도 중요하죠. 책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시선은 사실 눈 보고 얘기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눈 보고 얘기하는 걸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상대가 내 눈을 보는 걸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대안으로 얘기하는 게 인중이에요. 왜냐면요. 인중을 바라보면 제가 지금 인중을 바라보고 얘기할게요. 네. 인중을 바라보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상대는 내가 눈을 바라보고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네. 그렇게 오해가 네. 돼요. 네. 근데 제가 이마를 바라보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이마를 바라보는 건 눈을 바라보는 것 같지 않아요. 시선 딱 엇갈리고 우리 눈이 정말 섬세합니다. 네. 내가 이렇게 시청자분들 보다가 살짝 곁눈질해도 다 보입니다. 휘신하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카메라를 보면서 얘기한다면 제가 네. 카메라보다 밑을 보고 얘기하잖아요. 이 정도 밑을 보고 얘기할 때는 카메라를 보는, 그러니까 영상을 보는 분들도 제가 지금 카메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프롬프터가 밑에 있어요. 네. 네. 근데 제가 이걸 위를 보잖아요. 위를 보고 얘기하면 그때는 제 눈동자가 빠져 있다고 느낄 겁니다. 이게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네. 상대방 눈을 보기 불편하면 눈보다 약간 밑 인중을 보면 훨씬 편합니다. 상대방이 기분도 안 나쁘면서. 근데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상대가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얘기하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서구 유럽이나 영미권 사람들은 굉장히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얘기하잖아요. 네. 그게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내가 너무 뚫어지게 봐서 불편해하는 그런 느낌이면 그땐 좀 낮춰주는 거죠. 인중을 보든 목덜미를 보든 어깨를 보든 아니면 내가 갑자기 이제 상대방 말을 들으면서 메모를 하는 척을 하든. 네. 메모를 하는 건 왜 좋냐면요. 메모를 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상대방 말을 굉장히 열심히 듣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지만 상대 눈을 보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내 눈을 보는 게 무서운 사람에게는 내가 메모를 하고 있는 게
편한 그러니까 이제 뭐 행동일 수 있는 계속 받아 적으면은 형식적이지만 어떤 중요한 자리에서 살짝 메모를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자연스럽고 상대방에게 내가 당신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어 하는 시그널론 최고죠. 그죠? 그렇게 받아들여지죠. 네. 네. 저도 그런 걸 느끼는 게 제가 이제 4년 전부터 스피치를 시작을 하면서 네. 대중 강연 할 일도 되게 많아졌어요. 근데 저는 대중 강연을 나갈 때 좀 자신이 있었어요. 나 그래도 나 아나운서인데 잘하겠지. 근데 초반에 하는데 어느 날은 생각했던 대로 되게 잘 되고 어느 날은 생각했던 것만큼 잘 안 되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잘한 날과 잘못한 날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길래 내가 이렇게 좀 어떤 평균적으로 잘하는 게 아니라 이 플럭추에이션이 심할까 이걸 고민을 하고 한번 제가 했던 것들을 되돌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저도 모르게 긴장을 해서 굳은 표정으로 시작한 날 망했더라고요. 제가 밝은 미소를 띠고 들어가서 아, 나 무슨 뜻인지 알 것 네. 같아요. 밝은 미소와 네. 기쁨에 가득 찬 눈동자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스피치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죠. 라고 시작한 날은 어느 정도 잘 됐고 방송도 좀 그래요. 그럼요. 네. 방송도 그렇죠. 근데 방송은 제가 익숙하니까 그 실수를 안 한 거예요. 강연은 안 익숙하니까 실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떤 자리에서 어떤 청중을 앞에 두고 강연을 할 때도 항상 들어가면 나는 웃어야지. 밝게. 내가 즐겁게 하고 있어야지. 내가 사람들에게 기쁜 표정을 전해줘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어느 정도 계속 평균적으로 잘하는 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자, 마무리를 해야겠는데 네. 한석준의 대화의 기술. 어느 누구와도 불편하지 않은 대화법. 오늘 혹시 마저 못하신 말씀이나 또 강조해 주실 부분 꼭 우리가 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너무 불편해요. 또는 나는 말은 좀 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내 말을 잘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팁을 주신다면.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신 분들은 그래도 훨씬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발전하겠다는 생각이 있으신 거니까. 그런데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야, 이거 뭐 배운다고 뭐 달라져?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내가 현재 대화 실력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내가 대화로 인해서 자꾸 문제가 생긴다면 그렇다면 지금 내 현 상태가 아쉬운 점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지금부터 온갖 스킬들을 배우면서 발전하려고 노력하면 무조건 발전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이걸 본다고 뭐 되겠어? 그걸 봐서 달라지면 뭐 살림살이가 좀 나아져?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정말 안 나아지겠죠. 네. 훈련하고 연습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죠? 무조건 달라집니다. 이제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무조건 네. 달라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석준의 대화의 기술의 저자 한석준 전 KBS 아나운서와 함께 어떻게 하면 타인을 내 편으로 만드는 그 대화법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려 6천 명이 넘는 어른들이 모여 세상의 변화를 읽으며 기회를 모색했던 그곳 위즈덤 칼리지가 교보문고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70여 시간의 커리큘럼,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16명이 함께합니다. 투자와 경제, 임형록, 정채진, 조영무, 박석중, 국제, 강성용, 최준영, 신은철, 심리, 김경일, 서은국, 예술, 전원경, 테크, 권석준, 도시, 김시덕, 과학, 김범준, 창의, 최이나, 여기에 월가의 전문가, 펀드 스트랩 창업자 톰 리, 그리고 스노우폭스 그룹 창업자 김승호 회장과 함께하는 스페셜 세션까지 최저 수강료 그리고 최대 혜택의 시기 얼리버드 마감 전 지금 수강 신청하십시오.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